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있는 동산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은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 다음에 이제 이어질 김경범 교수님의 그 고교 학점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들으시면 아마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입시를 제가 2008년부터 대학 입시를 했는데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매년 입시는 바뀌고 학생들도 바뀌고 또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같은 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입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일단 여기 계신 부모님들 세대와 지금의 입시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2028에 그러니까 우리 현재 고1 학생들이 어떻게 입시가 바뀌는가라고 하는 걸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가 갑자기 어느 날 180도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입시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들이 바뀌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3년 후에 있을 대입에 계속해서 유지되는 정책들을 먼저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시가 바뀌어도 아니면 정부가 바뀌어도 크게 바뀌지 않을 정책을 6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대입 전형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입 전형 유형은 5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학생의 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근데 내신 성적이 50% 이상이 반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대학은 면접을 넣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서류를 보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거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의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것, 이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얘기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컴퓨터가 뽑습니다. 컴퓨터가 학생의 내신을 순위를 매기고 그리고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컴퓨터가 뽑는 전형이 뭐냐면 수능 전형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보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3일이고요.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건, 수능 전형이라고 하는 건 정시라고 하는 데서 쓰는 방법인데 수능 100%가 가장 많습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028학년도 이후에는 수능에다가 학교생활기록부가 들어가는 대학이 대폭 증가할 거로 지금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능 100%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실시하는 것이 논술 전형이고, 부산대와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논술 실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도대체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을 최소 이 정도는 맞아야 우리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저희는 4가지를 외웁니다. 첫 번째는 4개 등급합 5라고 하는 걸 외우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이 4개 영역이 있는데 이 4개 영역의 등급이 5등급 이내인 것,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이건 보통 의예과나 약대나 한의회가 보통 걸고 있는 게 4합 5가 되는 거고요. 지역에 따라 3합 5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거의 없고 4합 5가 보통이고요. 성균관대급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곳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합 7입니다. 그러니까 3개 영역의 등급합이 7 정도 되는 거에 이제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 정도가 3합 7 정도를 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3번째로 외워야 되는 건 2합 5가 있습니다. 4개 영역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등급합이 5인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경희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정도 가려면 2하 5 정도 맞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도권에 붙어야 되겠다. 수도권에 우리가 아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외우는 게 한계 영역 등급이 3등급인 경우입니다. 이게 가천대학교를 저희가 한계 3등급으로 딱 정해 있거든요. 그래서 한계 3등급. 그래서 보통 4가지를 외우는데 이 4개는 10년이 지나도 거의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초등학생도 보이고 중학생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돼도 4하보, 3합7, 2하보, 한계 3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1년에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은 4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4번 보는데 그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4하보가 되나 3합7이 되나 2하보가 되나 라고 하는 걸 한 번씩 잣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적이 중요하고 성적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요. 이 3가지 전형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뽑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뽑는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논술도 컴퓨터로 수능 최저를 거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능과 교과 전형은 당연한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걸지 않고요. 최상위권 대학의 일부 전형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사실 실기 실적 전형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은 특기자 전형이라고 부르고 예체능 학생들이 많이 쓰는 전형을 실기 실적 전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실기 실적 전형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4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형의 4가지 유형은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028년도 이후에 대입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은 바로 수능 전형, 그러니까 정시라고 하는 거죠. 정시 모집에서 실시하는 수능 전형의 모집 비율입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모집 인원의 30% 이상을 선발해야 합니다. 이거는 권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의무이고요. 수능이라고 하는 걸 30% 반영하는 이유는 너무 수시에 많은 학생들을 뽑다 보니 정시 쪽에서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시에서도 일부 학생들을 꽤 많은 학생들을 선발해라 라고 하는 취지로 만드는 게 30% 수능에서 30%를 꼭 선발해라 라는 것인데요. 건대를 비롯한 16개 대학, 그 16개 대학이라는 건 지금 오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대학, 건대, 동대, 성균관대, 중앙대, 한양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16개 대학들은 수능으로 모집 인원의 40%를 선발해야 됩니다. 2019년에 그 16개 대학에 대한 40% 이상을 권고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기조로 16개 대학은 수능에서 40% 이상의 학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펜이 있으시다면 밑에다가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서울대하고 한양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이 3대학은 수능에서 40%를 선발하지 않고 30%를 선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3대학은 2028학년도 전형을 굉장히 선진적으로 바꿔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서 그 3대학이 선정돼서 40%가 아니고 정시에서 30%만 선발해도 되는 걸로 지금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7학년도 전형, 그러니까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 27학년도는 내년도 입시를 얘기합니다. 내년도 입시에 전형 계획들을 분석을 좀 해보면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눴을 때 수도권 지역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21% 정도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은 29%, 논술이 8%,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이 32%이고 실기 실적 전형이 8%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수능에서 30% 이상 선발해야 되고 서울에 있는 대학 16개는 40% 이상 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이 32%가 나오고 있고요. 저거는 이제 정책에 의해서 저렇게 된 것이고,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종합과 교과에서 한 절반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고요.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대학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들은 사실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수시에서 빨리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정시는 9%밖에 하지 않고 나머지를 다 수시에서 하게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61%를 차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도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학생과 부모님들은 수도권 전체에 있는 대학의 인원이 궁금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보통 우리는 아는 대학,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은 도대체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더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건국대에서부터 홍익대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학들입니다. 그 대학들을 2027학년도 입학 선발 유형에 따라 인원을 나눠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전체 수도권에서 교과 전형은 20% 정도 뽑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 정도를 선발하고 있고요. 그것도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것을 실시해서 하고 있고, 논술이 10% 정도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이 사실상 80%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전국적으로 봤을 땐 교과 전형이 많지만 우리가 아는 대학으로 오게 되면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 지역균형 전형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 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 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조사했더니 여기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수도권 학생들이더라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골고루 대학을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 그럼 이 편중된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균형 있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낸 겁니다. 사회통합전형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이 기회균형 전형에 농어촌 전형도 있고 사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소방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찰관 아니면 군무원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녀, 또는 국가보훈 대상자 아니면 독립유공자의 손자 손녀, 특별한 어떤 지원 자격을 주는 전형을 기회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전형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 여기는 경기도 포천이잖아요. 경기도 포천 지역은 지역균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어떤 것만 쓸 수 있냐면 우리는 수도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만 쓸 수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수도권 이외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경쟁하는 전형을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역균형 전형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합격자들을 봤더니 너무 수도권 학생들만 있더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좀 고르게 뽑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게 지역균형 전형이고요.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내신 성적을 몇 % 반영하면 교과 전형이 되는 거냐?
50%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50% 이상 반영하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빨간색 글씨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균형 전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얘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아닌 전형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학교장이 추천하는 아이들이 모이는 전형과 학교장이 추천하지 않는 전형이 모이는 학생들의 지원율, 그러니까 경쟁률을 생각해 보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훨씬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장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도 있으니까 책자를 한번 잘 봐주시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인원수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지고, 또 하나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분류가 나타나는데요. 자, 저 4가지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들이 있는 곳은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으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고려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여기 있는 이 대학들이 굉장히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인원수의 제한이 있다는 건 서울대는 2명이고요. 연대는 10명, 고대는 12명. 꽤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서울대만 2명이고 나머지는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많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서 학교 안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라는 걸 보내주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는 그걸 가방통신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메신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렇게 선발할 겁니다라고 하는 공지를 올려줍니다. 그거를 3학년 때부터 보지 마시고 3학년 때만 보지 마시고 1학년 때부터 아니면 중학생인 지금일 때부터 이 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런 기준으로 하는구나. 어떤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을 하겠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그게 어떤 자극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수능 최저가 있으면서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대학들도 우리가 다 아는 대학들입니다. 근데 왜 굳이 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을까라는 걸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교과 전형이라는 건 내신 성적이죠. 성적이라는 건 작년도 성적을 바탕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점수가 확 떨어지거나 갑자기 올라가는 일은 거의 드물죠. 비슷한 점수대의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추천 인원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 저기 보시면 경희대학교, 그다음에 숙대도 있고요. 그리고 인하대도 있고, 굉장히 좋은 대학들이 또 다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는데 학교장 추천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는 대학들도 굉장히 다 좋은 대학들입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은 이제 웬만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다 있게 되고, 이 전형만큼은 재학생이 정말 유리한 그런 전형입니다. 대부분 최상위권 대학은 졸업생이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쓸 수 없도록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만, 고3 학생들만 경쟁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재학생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 전형이 지역 균형 전형이다. 자, 이거 말고 지역 인재 전형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포천 지역이니까 지역 인재 전형은 쓸 수 없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8에도 유지될 대입 정책 4번째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입시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힘이었습니다. 그 입시 정보라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하는 저기 대교협이라고 하는 데서 어디가라고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어디가라고 있죠. 전년도 입결 공개라고 하는 어디가가 사이트 이름입니다. 저 어디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년도에 만약에 뭐 서강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종 등록자의 70% 컷, 그러니까 100명이 있다면 70등에 해당되는 학생의 성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의 성적과 그 대학의 성적을 비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정시와 수시에 모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6월 달 정도에 탑재됩니다. 3학년에 올라와서 대부분 들어가서 보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1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이 대학은 이 정도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아는 대학이 있으면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수능은요. 지금 93년도부터 시작한 대학수학 능력 시험이 사실 해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어려워지냐면 시험 범위는 항상 한정적이고 똑같고요. 과목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낼 게 없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다 보니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도가 지나쳤고 사교육에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전 정부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수능에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 제가 과목이 영어인데 영어의 어떤 문제들은 31번부터 34번까지가 빈칸 완성 문제인데 거기가 대부분 3점짜리 좀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를 보통은 1분 30초 안에 다 풀어야 되거든요. 제가 고3 영어를 20년 하는 저도 3분 이상 보고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와, 이건 너무 어렵다. 근데 수학은 더 하다고 합니다. 수학은 하루 종일 풀어도 모를 것 같은 문제가 4점짜리로 나왔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다 없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올해도 역시 그럴 거고 내년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킬러 문항을 없앴다고 했지 시험을 쉽게 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시험은 여전히 변별을 갖으나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를 없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작년, 올해 고3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수능이 쉽게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공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많거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6번째 마지막인데 지금 학생들과 같이 오신 부모님들도 많으시니까 그 학교 폭력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조치 사항을 받는 경우에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뭐 1호를 받았으면 대면 사과 이거면 뭐 1점 까겠다. 뭐 아니면 학급 교체 그러면 뭐 5점을 마이너스 하겠다. 이런 정량적으로 점수를 감하는 방법도 있고 정성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사람이 판단해서 점수를 이제 마이너스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학교 폭력과 관련돼서 그 상황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면 사실상 불합격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소수점 둘째 자리, 셋째 자리까지 그 점수가 표기가 되거든요. 1점이 아까운 이 상황에서 정성이든 정량이든 점수가 마이너스 된다면 당연히 불합격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정성 쪽은 사실상 불합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리고 일부 대학들은 지원 자격 자체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조치사항이 있는 학생은 지원 불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관련되는 것에 연루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학교 생활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라고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만 잘하느냐? 그게 아니라 요즘은
사이버 세상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리면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친하게 지내라.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진심입니다, 이건. 자, 여기까지는 28년도가 되든 29년도가 되든 30년이 되든 계속해서 유지될 대학 입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시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럼 2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 있었던 것들 전체에다가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새로 추가되거나 아니면 두 가지가 수정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 될 건데, 첫 번째는 수능입니다. 수능이 거의 30년 만에 지금 개편이 됐습니다. 거의 개편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개혁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수능은 보시는 화면에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국어와 수학과 탐구 영역을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어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독서와 문학이라는 과목이었고, 학생이 언어와 매체 또는 화법과 작문이라고 하는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택 과목이 사라져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는 과목으로 공통 과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입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학생이 수능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똑같은 원점수 100점을 맞아도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똑같은 원점수인데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졌었습니다. 특히 탐구 과목에서 내가 물리를 선택했냐, 내가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7점에서 8점 차의 점수 차이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사라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학도 수원수투와를 공통으로 했고요. 지금 2학년까지는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했는데, 지금 1학년 학생에서부터는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통일된 겁니다. 저 대수라는 것은 지금 현재 2,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1을 얘기하는 거고요. 미적분 1은 수학 2를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과목인데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름이 바뀐 거고요. 영어와 한국사는 여전히 공통 과목이고요.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도 그냥 있는데, 또 탐구 과목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탐구는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로 나눠지는데요. 이 탐구 과목이 사회는 9개, 과학은 8개 과목, 17개 과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학생이 2개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졌고 이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문을 지원을 하던 자연계 쪽을 지원을 하던 간에 사회와 과학을 모두 다 수능에서 치러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만약에 과학 쪽을 가고 싶다, 공대 쪽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학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올해 작년부터는 사회 하나, 과학 하나를 해도 일부 대학을 빼고는 그렇게까지 큰 불이익을 입지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인문 가고 싶니? 그러면 사회 과목 2개. 너 자연 쪽 가고 싶니? 그럼 과학 쪽 과목 2개. 근데 요 근래에는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해도 상관없어. 사회를 해도 공대를 갈 수 있어. 라고 조금 바뀌었지만, 현재 1학년 학생들 이후부터는 과목 선택이라는 게 사라졌고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수능 초창기에 하셨던 부모님들 계시면 그때는 사회도 보고 과학도 다 같이 봤잖아요. 그게 다시 부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과목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오늘 주제가 고교 학점제입니다. 원래 고교 학점제는요, 취지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듣도록 만든 게 고교 학점제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수업 어느 정도의 수준의 그 성적과 그다음에 출석 일수가 보장되면 학점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우리가
학점 따듯이 고등학교도 학점 따는 게 이 고교 학점제인데, 고교 학점제는 원래 성취평가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성취평가제는 다른 말로 하면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학교 다니실 때 수우미안가 있었잖아요. 그걸 ABCD-E로 바꿨습니다. 말을. 그러니까 한글을 영어로 바꿔서 ABCD-E로 하는데, 이 성취평가제는 원래 절대평가인데 수능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건데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란 90점 이상 맞으면 A잖아요. 수잖아요. 그런데 상대평가에 90점을 맞으면 이게 수를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등급이라는 말을 쓰는데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90점을 맞았다고 해서 1등급이 안 나올 수 있는 게 상대평가이고요. 70점을 맞아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게 상대평가이기도 한 겁니다. 상대평가는 남과의 싸움이고 절대평가는 본인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한민국의 입시는 상대와 절대가 섞여 있다. 영어와 한국사와 제2외국어 시험은 절대평가이고요. 영어는 90점 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그래서 국어와 수학과 탐구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으면 내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수능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대학들은 도대체 이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을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능이 바뀌었을 때 학교가 변화하는 것도 있고 학생이 변화하는 것도 있는데, 대학은 수능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수능이 이전에는 선택 과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게. 그럼 선택한 과목에 따라 얘는 자연 계열 쪽에 관심이 많구나, 얘는 사회 쪽에 관심이 많구나,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학생이구나,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결정됐는데, 지금은 과목이 통일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얘가 정말 수능을 잘 보는 아이가 정말로 우수한 아이인가, 정말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줄었고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대학에서는 무슨 생각할 거냐면, 원래 수능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데 수능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수능에다가 다른 평가 요소들을 넣게 되는데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합쳐질 그런 전형 요소입니다. 그럼 이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 왜 이게 도입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걸 벌써 하겠다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가 올해 초에 지금 전국에서 가장 빨리 현재 1학년 학생들의 전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대는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서울대 정시는 지역균형과 기회균형과 일반 전형 세 가지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정시에서도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하는데 학교당 2명의 추천 인원을 받을 건데, 이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 수능을 60점 반영하고 교과 역량 평가라는 것을 40점 반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 교과 역량 평가는 뭘로 보는 거냐? 바로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얘의 학업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에 2명밖에 쓸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 전형을 쓰게 되겠죠. 기회균형과 지역균형은 거의 같은데,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 수능으로 100% 학생을 선별하고요. 2단계에서 수능과 교과 역량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역시 수능 통과해서 두 번째는 교과 역량 평가를 보는데, 이 교과 역량 평가는 도대체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과목 이수 충실도입니다. 자, 오늘 오신 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두 강의가 끝나게 되면
밖에 이제 포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설명회 부스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꼭 한번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인천 지역의 교사이지만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처음 봅니다.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에서 얘기하는 교과 역량 평가의 1번을 뭐로 뽑았냐면 1번은 아니지만 1, 2, 3, 4로 되어 있지만 과목 이수 충실도라고 하는 것을 1번에 뒀습니다. 과목 이수 충실도라는 것은 뭐냐?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라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는 1학년 과목을 빼고 2, 3학년은 대부분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를 맨 처음 본다. 그 얘기는 뭐냐? 밖에 나가셔서 학교들이 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교육과정은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과목을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뭡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소프트웨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 AI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이 학교는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운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인천 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학교들이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거든요. 다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돌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그 선택한 과목 공부 잘했는가를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등급만 보지 않고 원점수도 볼 거고 그다음에 성취도 A, B, C, D, E가 있는데 A에 맞은 애들은 도대체 몇 명쯤 되고 몇 점에서 끊기고 평균은 얼마이고 이런 것들도 같이 종합적으로 보겠다. 꼭 1등급이 아니더라도 원점수도 높고 평균도 높아서 너무너무 치열한가 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감안해 주겠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일부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마치 TV에서도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이 1등급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등급을 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는 1등급 맞는 학생들의 비율이 2%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 가까스로 1.0 모두 다 1.0을 맞을까 말까인데 재밌는 건 1학년 1학기밖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경쟁하게 될 것이고 올 1등급 맞는 학생들의 수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막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얘기에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바로 그게 세 번째에 있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숫자인데 사실 서울대는 저 숫자도 보겠지만 세 번째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바로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그 서류 안에 있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 대한 평가를 쓰시는 건데 이 평가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의 학업 태도, 수업 중에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어떤 활동을 하면서 눈에 띈 것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시거든요. 숫자를 넘어서는 게 문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써주시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공동체 역량, 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게 서울대 교과 역량 평가입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아마 이 다음 시간에 교수님께서도 해주실 거고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서울대 이 전형을 얘기하면서 교과 역량 평가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교과 역량 평가, 이제 학교 생활 잘 못하면 정시에서 서울대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이긴 한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저 교과 역량 평가를 받으려면 저기까지 가려면 1단계 수능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단계 수능을 잘 봐야 1단계 합격자가 돼야 2단계 대상이 돼야 그래야 그때 교과 역량 평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정시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고등학생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수시로 대학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수시로 대학 갈 거다. 나는 정시로 안 갈 거다. 나는 수능을 그래서 잘 안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인 게 뭐냐면, 자,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전형이라는 것을 준비할 때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 내신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느냐,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는 중요한 거고요. 세모는 일부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가만히 보시면 교과전형은 내신이 중요하고 수능 최저가 중요하죠. 종합전형은 학교 활동과 내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상위권 대학은 수능 최저가 있고요. 논술은 누가 뭐라 해도 논술이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수능은 수능이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전형의 공통점을 뽑아라 라고 하면 재밌게도 수능이라는 게 똑같이 공통점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수시에서 끝낼 건데 난 수시만 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수능 안 볼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굉장히 크게 당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수능이라는 겁니다. 수능 공부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수시에서 끝낸다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인데요. 학교 추천 전형에 전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입니다. 서울대 쓰는 애들이 연대 쓰고 고대 쓰는 건데, 고려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7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외워야 할 4합 5 말고 3합 7이 있었죠. 3합 7인 아이들, 이거 못 맞은 애들이 작년에 인문 쪽은 맞은 애들이 67.7, 자연이 57.9%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전교권에 있는 학생들이 갔는데 수능 최저를 80%, 90% 맞추는 게 아니라 70%, 60% 맞았다는 거죠. 그럼 얘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냐? 아니죠.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한 겁니다. 수능도 중요한데 나는 무조건 수시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수능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큰 미스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합 5, 우리가 아까 전에 외우자고 했던 2합 5인데 여기는 세종대학교입니다. 서울의 강동 쪽에 있는 세종대학교 2합 5를 맞은 학생들이 인문은 62.1%, 자연은 64.3%, 자유전공학부가 51.4%. 그래서 평균이 54.9%라는 거죠. 2합 5를 못 맞는 애들이 40% 이상 있다. 이건 굉장히 마음 아픈 겁니다. 여기 2에서 3등급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이 가는 대학인데 2등급 대학생들이 가는 대학이거든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했고 학교 생활 정말 충실하게 하는 학생들이 끝내 운 거는 내신 성적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수능 최저가 안 돼서 운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고3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3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원서를 쓸 때쯤 되면 시험을 10번 치렀고요. 총 70과목 정도의 시험을 받고 수행평가를 150번 정도 해야지 수능 원서를 씁니다. 그 고생을 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보고서 만들고 PPT 만들고 다음날 발표하고 이걸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거의 학기마다. 그런데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충분한 성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자, 그럼 논술은 어떠냐? 논술을 아무리 만점을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성균관대를 기준으로 하면 3합 6과 3합 5 그리고 이제 3합 4 대학이 있는데요. 이거 논술이라 조금 높습니다. 하나 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은 26.8%입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건국대 논술은 어느 정도냐? 2합 5인데 우리가 외워야 하는 2합 5인데 여기도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합 5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6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숭실대는 지금 올해 2합 5인데 작년에 2합 4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수능 최저 평균이 또 50%대가 되더라. 아무리 논술을 만점 맞아도 내가 정말 논술을 잘 써도 수능 최저가 안 되면 아예 채점 대상에서 빠져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교 학점제에 대한 다양한 내용은 교수님께 들으시면 되지만 우리가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발목을 잡는 애가 수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하냐는 사실 답이 있습니다. 현재 고1 학생들은요. 한국사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것을 웬만하면 1학년 때 배우고 있을 겁니다. 특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1, 2로 나눠지는데 1은 1학기, 2는 2학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1년 동안 배우는데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뭐냐? 바로 수능 출제 범위에 있는 과목입니다. 실제로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지금 총 4번의 모의고사를 보게 되어 있는데 3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9월 4일 날 봤던 모의고사까지 해서 총 3번을 봤는데요. 이 시험 범위를 한번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미 출제를 하는 곳들은 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너네 6월 달에 시험을 볼 때 통합사회 1이라는 1학기 과목 중에 4단원까지는 너네가 했을 거 아니야? 난 여기까지 낼 거고 9월 3일 날 봤던 모의고사는 통합사회 1은 다 배웠지? 이제 2 배우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너네는 2의 2 정도가 범위야. 그리고 10월 달에는 더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현재 1학년 학생들은 이미 수험생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1학년에 배우고 있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그리고 한국사를 2년 후 수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 난 1학년이니까 놀아도 돼. 놀긴 놀아야겠죠. 그리고 친구들 사귀어야 되고 학교 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로도 찾아봐야 되고 나는 어디 가고 싶은지 고민도 해야 하는데 재밌는 건 현재 배우고 있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3학년 때 다시 나타날 건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 자연계열을 가고 싶은 학생이 3학년 때 누구를 다시 만나게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문과 쪽 가고 싶은 학생이 3학년 때 뭘 만나게 되냐면 연력학 법칙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유전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죠. 2학년 때부터는 나는 자연계열 쪽 갈 거야. 그래서 이쪽 공부하고 있고 나는 인문 쪽 갈 거야. 그래서 이쪽 공부를 막 하고 있을 건데 3학년 때 다시 사회라는 녀석과 과학이라는 녀석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때 배우는 이 과목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나중에 고3 때 굉장히 바쁜데 다시 그 1학년 책을 뒤지고 있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배운 걸 계속해서 복습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수능의 첫 번째 길인 겁니다. 고3 돼서 하는 게 수능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수능이다.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게 수능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는 진심을 다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2028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내신 성적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정확한 명칭은 교과 성적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적 방식이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은 석차 등급이라고 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상대평가 1등급에서 9등급 현재 2, 3학년은 현재 1학년은 9등급제가 아니고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엄청난 변화이긴 하지만 현재 1학년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5등급 체제인 겁니다.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에 머리 아픈 사람들은 대학이 머리 아픈 거지 우리가 머리가 아픈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성취도 A, B, C, D, E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좀 넘어가 보면요.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9등급제에서, 그러니까 9등급제는 1등급이 전체 4% 안에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4등까지가 1등급인데 지금 이 1등급이 10등까지로 늘어난 겁니다. 1등급이 4명에서 10명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똑같은 1등급인데 예전에는 4명까지 1등급이라 무지하게 잘하던 애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10명이 됐네. 그럼 예전에 봤던 그 1등급과 지금의 1등급이 같은 건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줄이 잘 안 서네. 아무리 1등급이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지만 어느 등급에는 사람이 많겠죠. 그죠? 그러면 똑같은 등급이니까 내신을 산출하고 방식대로 바꾸는데 이건 합격자를 참 뽑기 힘들겠구나 숫자로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뭔 생각을 할 거냐면 수능 말고 다른 거를 하나 더 들어와서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는지 평가하고 싶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도입하거나 강화하면 되는 겁니다. 내신 성적만 못 믿겠네. 그러면 국가에서 치르는 수능이라는 게 있으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걸 한번 제시해 볼까? 아니면 지금 있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더 강화해 볼까? 라고 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좀 살리고 싶으면 사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보다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서류로 가져와서 평가를 하는 이 방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가져오는 건 아주 단순한 방식이고 오히려 앞을 좀 더 내다본다면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에서 서류를 더 많이 반영하는 그러니까 정성평가라고 하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그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의 선발인원이 지금보다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수능 잘한다, 단순히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한다에다가 플러스 학교 활동을 어떻게 했냐. 아까 학교 활동을 말씀드렸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각 과목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를 평가해 주는데 얘가 학습 태도는 어떻고 그 수업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그런 전형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교수님께서 아마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일선에 있는 교사로서 몇 마디 드리면요. 일단 과목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과목 선택은 밖에 대학의 고등학교 부스를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있나,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상담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옛날에는 그냥 시험만 보면 됐습니다. 성적이라는 걸 매기려면. 근데 지금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라는 걸 동시에 하게 되는데 수행평가는 전국이 다 40% 이상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100 중에 40이 수행이고 지필평가 중간 기말고사 합쳐서 60%가 되는데요. 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이 쓰시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를 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수행평가랑 창체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렇게 선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학생이 지원한 그 학생이 그 학교에서 몇 등짜리 학생이냐, 다른 말로 하면 성적은 어떻고 활동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지원자들 중에서 얘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선발하는 게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얼마나 뛰어나고 얘는 정말로 공부를 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아래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건 어떤 주제 탐구를 하든지 궁금한 게 있어서 뭔가 심화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갑자기 뭐가 궁금해져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자세히 써줘야 되는데 이건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조금 넘겨서 요 뒷부분부터는 교수님께서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